네, 저는 오늘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물리적인 내용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고, 뭔가 메타버스가 뭔지 간단한 소개, 그리고 현실의 사례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메타버스의 정의가 뭔지부터 살펴보면은, 사실 아직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정의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면, 실제 세상을 넘어 존재하는 가상 온라인 세상, 또는 뭐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 공간, 뭐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뒤쪽에서 메타버스의 분류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꼭 이게 3차원 가상 공간을 포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지금 여기 두 번째 써져 있는 정의가 그나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가, 이게 제가 좀 핫해서 준비하게 된 건데, 그 특히 메타버스 요즘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크게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비대면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새로운 가상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5G 기술의 등장인데요. 뭐 메타버스의 종류 중에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이동통신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5G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딱 맞닿아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요즘 크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관심을 받게 된 배경 중에 5G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G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 세 가지를 모티브로 내세우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근데 초고속은 말 그대로 빠르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더 큰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초고화질로 전송하게 되면서 VR, AR 같은 대용량 데이터 기반 콘텐츠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저지연은 뭔가 통신이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즉각적 응답과 반응이 필요한 원격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 이용되어서 지연이 없는 실시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연결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단말기, 그리고 센서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기반 기술로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5G를 구현하는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겁니다. 밀리미터 웨이브가 뭐냐고 하면은 주파수가 30에서 300GHz의 대역을 가지는 신호, 파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30에서 300GHz, 이쪽에 파장 대역이 1mm에서 10mm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밀리미터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파동의 성질에 따라서 파장이 짧아서 직진성이 강해요. 그래서 점 대 점의 굉장히 짧은 거리에 대해서 초저지연의 특성, 그리고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역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전송한다고 할 때 주파수별로 분할해서 보내면 굉장히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밀리미터 파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 직진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직진성은 강하지만 회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절이 일어나지 않는다기보다는 회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이동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회절에서 이렇게 피해 가기보다는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신호가 분산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전송에 굉장히 취약하고 장애물 통과가 필요한 전송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밀리미터 파로 전송되는 신호가 중간에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이모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현되는 빔포밍이라는 건데, 마이모가 뭔지 살펴보면은 일단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의 줄임말이고요. 그냥 이름 그대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그러니까 수많은 안테나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지국에 수많은 안테나가 있고 기지국에서 보낸 신호를 받는 단말기에도 이 안테나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송신 안테나를 여러 개 설치하고 수신 안테나도 여러 개 설치한다면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경로의 수가 송신 안테나 수 곱하기 수신 안테나 수만큼 이렇게 많아지게 되겠죠. 경로의 수가 적다고 하면은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니까, 만약 중간에 잡음이 섞인다면, 그래서 신호가 왜곡된다면 신호 전달이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경로로 보낼 수 있으니까 한두 개가 손상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모 기술을 통해서 공간 다중화, 공간 다이버시티, 그리고 밀리미터 파를 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빔포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공간 다중화를 나타낸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 개의 정보를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뭐 하나의 송신기를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 다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렇게 다중화된 채널로 신호를 나눠서 보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되므로 채널 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미모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미모, 마이모 뭐그 다양하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른쪽이 공간 다이버시티인데 다수의 송신 안테나로 똑같은 데이터를 중복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안테나에서 이들 신호를 결합해서 문제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오류 같은 것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이모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빔포밍인데, 빔포밍이 뭔가 하면 그 많은 수의 안테나를 사용하는데 많은 수의 안테나에 실리는 신호를 각각 정밀하게 제어해서 특정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는 에너지가 나가지 않도록 그 신호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물리적으로 뭐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밀리미터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거리 전송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선 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모든 방향으로 여것저것 해놓게 이쪽에 수신자가 있다고 하면 신호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방향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다른 신호가 이동하는데 이것들끼리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호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안테나에서 전 공간으로 신호를 퍼뜨리고 있는데 다른 안테나에서 또 신호를 보내면 둘이 간섭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원단사 보강과정 산술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특정 방향으로 조금 더 강한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메인 빔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안테나 수를 점점 늘려주는 거예요. 아까 마이모 기술을 통해서 보내는 안테나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안테나를 점점 추가하면 이렇게 점점 한쪽으로 메인 빔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의 신호는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밀리미터파가 장거리 전송에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시킬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밀리미터파를 이제 이동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밀리미터파의 특징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 보낼 수 있다라는 밀리미터파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가 이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5G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럼 메타버스가 정확히 뭐가 있느냐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이게 총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축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축은 진강이냐 가상이냐. 진강은 간단하게 말하면 현실 세계의 디지털 세상을 투영하는 거고요. 가상은 그냥 완전한 디지털 세상의 구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로축은 사용자 밖의 세상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강, 그리고 사용자 밖의 세상에 집중하는 곳에 위치한 진강현실은요,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 대상들, 그냥 현실 세계에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현실 세계에 투영함으로써 실체감이 높고 몰입감도 높아지죠. 진강이면서 사용자에 집중하는 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 여기는 일상의 디지털화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이 경험하는 다양한 일상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오면 미러월드, 거울 세계라든지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상으로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정보, 그냥 다양한 정보들을 정확한 방식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투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예요.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그냥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온라인 디지털 가상 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아날로그적 물리적 대상에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고, 대표적인 예시가 이 옆에 있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현실 세계에 이 포켓몬이라는 가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것을 잡는 게임이죠. 그것이 진강현실을 이용한 간단한 게임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 로그는 이런 간단한 SNS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 사람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일상 정보들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고 수집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죠. 미러월드는 다시 말하면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라고 말합니다. 현실 공간의 건물이나 사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 복제하는 것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이 옆에 있는 구글 어스가 있는데, 구글 어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다양한 위치의 지리적 정보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담겨 있죠. 이쪽 설명을 보시면 구글 어스처럼 미러월드 사용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온라인 디지털 가상세계.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재 실제 사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패션 쪽에서는 구찌라는 명품 브랜드가 게임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이 로블록스 게임 안에 구찌 가든이라는 것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구찌 가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옆에는 또 구찌가 이번에는 아바타 서비스, 3D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라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제페토의 구찌의 의상, 핸드백, 뭐 액세서리 등등 대략 한 60여 종의 아이템을 정식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페토 안에서 구찌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 뭐 피렌체 배경의 구찌 빌라 월드맵에서 이것들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현재 실제 메타버스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왼쪽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가 앞서 보여드렸던 제페토하고 협력을 해서 이 제페토 아바타 캐릭터를 이용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바타 뮤비였지만은 기존의 일반적인 뮤비하고 조회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사람이 게임 포트나이트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진행한 모습인데요. 한 번에 뭐 최대 1200만 명이 동시 접속하기로 했다고 하고 최종 수익금이 2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작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동물의 숲 안에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안에서 뭐 자신이 선거 캠프를 개설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관련 로고 총 4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졸업식을 하지 못하게 되죠. UC 버클리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용해 졸업식을 가상세계에서 진행했습니다. 가상 오피스도 있습니다. 뭐 팀플로우 등등의 외국 기업이 가상 오피스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사무실처럼 일하는 콘셉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쯤에 저희 부모님도 집에 회사에서 전 직원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런 가상 오피스를 활용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사실 아직 메타버스는 아직은 기술 도입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를 소비하는 고객들은 혁신 고객, 초기 수용자, 아직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술이 시작되고 막 도입되는 시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라든지 뭐 일반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감 등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는 기술 수용 곡선 중 혁신과 초기 수용자 시장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에서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는 테마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앞서 구찌 같은 것들 명품 브랜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기존 서비스 브랜드 인지도 향상 그리고 사람들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현재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뜨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용이 될 수 있을까 보면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 현실 보완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현실과 가상을 공존시킬 건가, 아니면 완벽하게 100% 가상화를 할 건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현실 부하적이면은 거래도 현실화폐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면 완벽 가상에서는 완벽하게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뭐 공연 같은 것도 현실 공연을 가상 환경에서 관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 가상화면은 정말 100% 완벽한 가상 아바타만의 공연을 관람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발전할까를 생각해 보면, 뭐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아까 구찌처럼 상품 전시 및 거래, 뭐 앞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를 이용했지만 더 미래에 나아가서는 그냥 애초에 사람이 없는, 애초에 100% 아바타인 아이돌이 완전히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지금은 없는 새로운 가상세계 콘텐츠로 발전할 수도 있겠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의 발전, 뭐 가상현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 없어서 가져올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뭐 촉각, 후각, 미각 같은 것들도 데이터화시키고 그대로 구현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각, 후각, 미각을 구현하게 된다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뭐 시너지를 내서 정말 완벽한 체감형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겠고요. 뒤쪽에서 얘기했자면 홀로그램을 최종 목표로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업자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시공간에 제약 없이 뭔가 뭐 기계를 조작한다든지, 그럴 때 시공간 제약 없이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도 있겠고요. 뭐 건축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자동차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 뭐 의학적인 뭐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사람의 골격 구조 같은 것들도 메타버스에 표현해서 이게 실제 현장에 있는 가상 공간에서 교과 실습들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기술 결정 발전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이런 홀로그램 기술의 구현이라고 해요. 사실 근데 이 홀로그램이 완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통신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하죠. 하지만 미래 6G 그리고 그 이상의 이동통신 기술들이 발전하면 궁극적으로 홀로그램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람의 실제 홀로그램을 구현하는데 약 5테라 bps 정도의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6G가 그 정도까지도 못 가고 이 정도 1bps 정도까지 구현하자고 지금 협의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6G에서는 정말 일부면 일단은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기 5개는 제가 이 PPT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서민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메타버스 종류를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한 게 있었잖아요. 네, 뭐 VR도 있고 뭐 AR도 있고 이렇게 한 거에서 라이프 로깅이랑 그
미러월드랑 둘이 어떤 게 결정적으로 다른 걸까요? 제가 뭐 이해력이 부족한지 둘 다 약간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 투영시킨다는 거에서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 아까 예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있고 미러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어스 같은 것들 예시로 들어드렸잖아요. 보면은 라이프 로깅 같은 것은 이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약간 사용자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경험하는 일상 정보들 그런 것들 데이터화하는 거고 미러월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스는 사용자의 경험을 데이터화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디지털화하는 거잖아요. 구글어스도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을 디지털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 축에서도 결정적으로 다르듯이 이 세상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 사용자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약간 메타버스 전체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약간 느끼기로는 증강현실부터 버추얼 리얼리티 등까지 약간 지금 현재 약간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어떤 이제 기본적인 디바이스나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게 현실적인 감각이 된다고 하든지 또는 이제 그 구체적인 대상이 가상 공간에 존재한다고 하든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느낌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메타버스의 그 목표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홀로그램이잖아요.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굳이 착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내용과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홀로그램을 지금 메타버스로 아마 분류하는 이유는 어쨌든 가상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홀로그램 뭐 사람을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람의 골격 구조를 뭐 확인하고 싶다 할 때 그걸 뭐 사람을 뭐 외부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가상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홀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가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네. 이미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뭐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공통점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네 가지는 현재의 메타버스의 분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가상 기술들이 발전하면 뭔가 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정의가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로서 해석하면은 지금 이제 존재하는 세계에 이제 가상화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타긴 하지만 이제 지금으로서 지금으로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는 가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이게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다루고 싶어 하는지 이게 물론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또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 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모방하는 것 등을 이제 디지털화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만 이제 정의하기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이제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혹시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약간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 느낌으로. 정의라기보다는 약간 그 에스펙트, 메타버스의 다양한 측면? 메타버스가 어떤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탄생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인 의견만이라도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메타버스가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뭔가의 모호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굳이 그렇게 좁게 볼 필요가 없이 뭐든지 그냥 가상화를 이용한다면은 크게 봤을 때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가상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뭐 일일이 이건 뭐다 분류하기보다는 크게 메타버스라는 것을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모방해서 새로운 뭐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 가치는 다양하고 그냥 뭔가 가상 기술 그것만 포함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도 뭔가 더 조사를 하면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아,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한 가지 더 약간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메타버스 구현의 약간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제 전기전자 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분히 이제 물리학과의 입장에서 어떤 기술에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네, 물리학자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음,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물리학자가 할 수 있는 거요? 글쎄요. 사실 뭐 필요한 것이 지금은 5G, 뭐 나중에는 6G, 뭐 그 이상의 이동통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쪽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파동 같은 물리적인 지식이 사용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호 시스템 같은 약간 공학의 영역이 아닌가요?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그 공학적인 부분 중에서도 통신에만 약간 집중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통신 네.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서 이제 이 정도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 사실 근데 그런 점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메타버스 중으로서는 통신이 빠르게 돼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세계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전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홀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홀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기만 하면은 그것이 구현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빛을 어떻게 반사하거나 빛을 어떻게 그 눈에 보이게 하거나 그런 배치를 이제 만들어야 할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빛 광학만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면은 어떤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그런 홀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오늘 59분이네. 네, 오늘 그러면은 세미나는 여기서 정리하고 만약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나 그냥 이제 세미나나 아니면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수경님과 미수님께 둘 다 박수 부탁드립니다.